네, 경제 현안을 좀 더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방금 전해드리는 소식인데 대기업 취업자 300만 명 넘었다. 전체 취업자 10명 중에 1명이다. 이게 제가 감이 아직 없어서 그런데 이 정도면 굉장히 대기업의 취업이 많이 된 건가 보죠? 예,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예. 일단 전체 총량 취업 증가 숫자 면에서는 코로나19 때의 충격을 상당 부분 극복을 하고 비교적 양호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금융감독원 통계 등을 통해서 확인된 이 기업 규모별 취업자 통계는 네. 또 우리 사회의 변화된 한 단면을 보여준다. 그런 면에서 좀 주목할 만한데요. 현재 지금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경제는 대기업이 이끌어간다. 그렇게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국민 소득이나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보면 전체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는 압도적인 대기업 우위 국가입니다. 예. 그런데 예. 정작 고용원 숫자에 보면요. 네. 지금 대기업이 늘었다고는 하는데 10%를 이제 간신히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 고용 인구 중에서 예. 10명 중에 9명은 여전히 중소기업에 주로 포진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거든요. 대기업관 친구들 부러워하고 막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조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하나의 구조적 현상인데요. 대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를 해서 자본 투자가 많기 때문에 인력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예. 기술이나 자본에 의해서 회사가 돌아간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자본보다는 인력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보통 전 세계 각국에서 일자리를 대부분 많이 소화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 쪽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대기업, 중소기업이 전체 총 고용 숫자 면에서는 양쪽이 다 늘어났지만 예. 대기업이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예. 이 거꾸로 얘기하면 중소기업의 상승 속도가 더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만큼 중소기업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좀 많이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많이 도산을 했고 또 이 비대면 산업 전산화, 컴퓨터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도 행보가 좀 늦었기 때문이지 않았냐. 그런 면에서 중소기업의 어떤 저변 확대와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회적 관심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던져주는 그런 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대규모 취업자 증가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될까요? 이것은 이제 거의 그 한계점에 온 상황이 아닌가. 코로나 팬데믹 때 일부 줄어든 그런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피크 시점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도 예. 감소하고 있고 예. 특히 자동화 또 기계화 등의 확산으로 해서 경제는 성장하더라도 고용을 유발하는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공히 앞으로 고용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어떤 정부 정책 변화가 좀 같이 뒷받침되었으면 하는 예. 그런 어떤 정책적 시사점도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규모 취업자 증가 현상은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번에 조사가 10명 중에 1명은 대기업 취업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갈리는 현상 이런 양극화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그 기업 규모에 맞게 필요한 인재를 사회적으로 충분히 꾸준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의 분담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를테면 대기업에 맞는 인재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산화되거나 국제화 감각이 뛰어난 인재가 더 적확하게 맞는가 하면 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또 중소기업에 맞는 유형의 인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대학 교육이나 중고등학교 교육에서도 어떤 우열에 없는 차등화, 서로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서로 장점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인재 육성의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사님, 지금 저출생이 심각하잖아요. 뭐 작년에 뭐 0.7명 이렇게 학교 출산율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래서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건 아무래도 현금성 지원일 것 같은데 아기 태어나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예, 현재 지금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예. 전체 평균으로 보면요. 0세에서 7세까지 애를 낳아서 7세까지 이제 양육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아기 한 명당 2,960만 원의 현금성 지원이 나갑니다. 예. 네. 바로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아기 만남 지원, 첫 만남 어떤 지원 정책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생 단계별 또 성장 단계별로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요. 예. 특히 이제 첫째 아이 출생하면 출생과 동시에 현재 200만 원이 지원이 되죠. 예. 네. 이제 그런데 과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그 현금 지원으로 하는 것이 다른 나라보다도 과연 우리나라가 많으냐 하는 이런 국제 비교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는 지원 규모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네. 현재 GDP 대비로 보면 우리나라 현금성 지원으로 나가는 돈이 약 1.6%인데요. 유럽의 경우에는 GDP 대비 3%가 지금 현금성 지원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 관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현금성 지원으로 나갔을 때 그 돈을 어디다 쓰느냐. 그 돈이 제대로 어떤 출산 장려, 출산 증가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통상적으로 돈이 생기면 당장에 급한 곳을 먼저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통계조사에 따르면 예. 7세까지 나가는 2,960만 원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어린이들 영어 교육, 사교육 아이고. 아. 이런 데 가장 많은 그렇군요. 목돈이 나간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렇게 나가는 돈은 우리 사회의 출산율 증가로는 기여를 별로 역할을 하지 못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 돈이 좀 더 출산 쪽으로 집중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 특히 이 사교육비를 막는 방법, 이것이 우리나라의 출산에 성패가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주택 문제, 뭐 등등 이런 어떤 나가는 현금성 자원이 출산과 다른 쪽으로 예. 줄줄 새 나가는 이런 그러네요. 구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7살까지 정부에서 3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과연 그 3천만 원 정도가 7살까지 그 지금 아이 낳기를 그 약간 두려워하고 뭐 현실적으로 좀 그 어려운 상황인 사람들이 이 과연 7살까지 3천만 원 주면 이게 출산 장려 정책이 될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요. 예. 특히 그 가계가 어려워서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3천만 원의 돈이 예. 과연 출산을 하겠다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인지 그게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금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각 단계별로 육아에 꼭 필요한 비용을 그때그때 사회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아기를 키우는데 비용이 안 든다 예. 하는 이런 인식의 전환으로까지 좀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아유, 그런 날이 올까요? 뭐 충분히 올 수 있으리라고 예. 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요. 예. 이 그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노동 현장에서 아기를 낳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력 단절 현상이든가 또는 아기 키우는 데 대한 부담이 예. 적어져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를테면 미국 같은 경우에 예. 저도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가장 그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예. 대부분의 직장에 엄청난 시설의 육아 양육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출퇴근과 동시에 아기들도 같이 옵니다. 예. 그렇다고 퇴근할 때 같이 가는데 우리는 이걸
지역 사회에 다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어떤 좀 구조적 혁파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현금성 지원을 보니까 음. 아기를 낳는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이 외에 좀 주의해야 할 점들 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아기를 처음 낳으면 뭐 상당히 그 첫 경험이고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새 생명을 관리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도 않고요. 예. 그런데 아기 낳자마자 내 돈 2,960만 원 어디서 어떻게 봐야 되지? 이 인터넷 검색하고 있는 그러게요. 이런 장면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프기도 해요. 출생 모르는 신고 하면서부터, 사람들은 예.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르면 못 받습니다. 물론 우리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찬찬히 검색하면 뭐 저 받을 수는 있지만은 예. 조금 더 관심과 배려를 한다면 이 출생 단계, 태생 단계에서부터 우리나라 지금 아기를 사적으로 집에서 산파가 낳는 과거에 저희들은 산파가 예. 낳았어요.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네, 저는 병원에 못 갔습니다. 아. 돈이 없어서 집에서 아주머니가 와서 산파가 나왔거든요. 그들이 건강하게 지금 사회에서 주역으로 지금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많이 저 머리 부실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다 병원에 제도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단계별로 예. 바로 안내하는 사회복지사, 양육복지사 같은 시스템을 그 바로 연계를 시켜서 예. 부모들의 부담을 좀 덜어줄 필요도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도 같은 돈을 주더라도 좀 그 주는 방법의 혁명, 예. 제도의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